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의 10년 법칙 2017년, 2018년 재테크 골든타임이 온다. 서태웅 매일경제기자가 지은 부의 10년 법칙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 1997년에는 IMF가 왔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10년, 11년마다 매번씩 찾아오는 이 금융위기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처음에는 5페이지를 볼게요. 대중이 열광하면 손실이 난다. 사람들이 무조건 쫓아갈 때는 그때는 조심해야 할 타임이라고 나오고요. 7페이지에는 1997년에는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주가는 300이었어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직전에는 2000선을 돌파를 했어요, 주가가.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는 890까지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35페이지를 보면 2016년 6월 23일부터 브렉시트가 시작됐어요. 독일을 제외한 나라의 재정난으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 거죠. 그리고 39페이지에는 2016년 11월 9일부터 트럼프 시대가 열렸어요. 43페이지를 보면 금융위기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발 금융위기. 세 번째로는 유럽의 금융위기. 네 번째로는 국제유가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마음이 위축되고 자본이 미국으로 가는 미국행이 시작됐어요. 미국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1986년에도 금리 인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블랙먼데이라고 주가가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고 1997년 금리 인상 구간에는 아시아가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는 IMF가 터졌죠.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닥쳤고요. 그리고 2008년에 금리 인상 이 구간에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49페이지를 보면 중국발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중국의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채가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말해요. 51페이지에는 2015년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의 26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떤 나라고 금융위기를 피한 곳이 없다고 해요. 54페이지를 보면 2015년 6월에는 중국의 증시가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반토막 넘는 폭락이 일어났다고 해요. 55페이지에는 이제 세 번째로 위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세 번째인 유럽의 금융위기 시나리오예요. 유럽의 금융위기는 일본식처럼 장기 불황이에요. 이것은 이유가 독일 및 유럽 은행들의 파생 상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61페이지를 보면은 네 번째로는 국제유가예요. 2014년에 6월 20일에는 배럴당 기름값이 106.83달러였는데 이 기름값이 2016년 2월 12일이 돼서는 배럴당 26.21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된 거는 공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산을 이제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다 빚으로 충당을 했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세일 에너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 에너지를 통해서 기름이 더욱더 많아진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모든 나라들이 감산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기름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한국의 69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라고 해요. 75페이지를 보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과정은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구간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집값이 떨어지네 하면서 공포감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패닉이 왔거든요. 77페이지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2011년 4월 22일에 코스피 활황으로 부의 효과 기사가 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2200선이었고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이나 기사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대세 상승론 이후에는 엄청난 폭락이나 큰 위기가 온다고 해요. 한마디로 8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뉴스 헤드라인에 증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꼭지라고 해요. 가장 최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난 2011년 4월 22일 이후에는 증시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 뒤에는 완전히 폭락을 하게 돼요. 110페이지를 보면 항상 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품이 생기는 버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붕괴를 해요. 붕괴한 다음에는 다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거품이 생기면서 또 붕괴가 일어나요. 이렇게 시장이 순환되고 있다고 해요. 119페이지를 보면 증시가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되는 흐름을 주가가 보인다고 해요. 122페이지에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코스닥 주식은 거래량의 변화와 주가의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지금 거래량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고급 정보를 가진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량이라는 발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127페이지 1997년에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헐값에 쏟아진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128페이지 고수들은 가격이 오를 때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를 살핀다고 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1년이고 2년이고 돈을 모으면서 기회를 보다가 확실한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데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과하게 쏟아지는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부자가 탄생이 되고요. 위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 134페이지를 보면 농구공이 낙하를 하면요. 다시 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래요. 하락 장세에 반등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튀어오를 힘을 잃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처박힌대요. 137페이지를 보면 적게는 20일에서 70일 이상 이런 상승과 하락, 반등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바닥 구간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지켜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PER 그리고 PBR을 분석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것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는 지정학적인 위험, 천재지변과 같은 악재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충격은 받지만 2일에서 5일 혹은 1개월 뒤에는 충격 이전으로 회복을 한다고 해요. 지정학적인 위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뭐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뭐 홍수가 난다거나 이럴 때 악재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고수는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었다거나 뭐 믿을 만한 증권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데요. 163페이지를 보면 상위 1% 재테크 고수들이 즐기는 투자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ETF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ETF의 장점은 낮은 거래 비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뛰어난 황금성, 그러니까 돈으로 잘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땅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빨리빨리 현금으로 환금이 안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뛰어나고 세 번째로는 해외 금융의 간접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레버리지 ETF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는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지수 상승률의 2배,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이제 코스피가 1%를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를 올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지만 2만 원의 평가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코스피 200이 1%를 하락하면 나는 2%를 손실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증권의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미래에셋에는 타이거 레버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락이 즐거운 인버스 ETF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 1% 하락을 하면 가격이 1% 반대로 오르는 구조예요. 최근에 코스피 200이 하락 시 2배 평가이익이 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EX도 나왔다고 해요. 제가 근데 주가 용어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는 잘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돈을 진짜 많이 번 부자들은 주가로는 주식으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주가 얘기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왜 오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면 주식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바닥이 가까워진다고 해요. 또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단기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덱스 200의 일간 거래량과 주가를 나타낸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176페이지 달러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적립식으로 달러를 모아서 금융위기 때 팔라고 나와요. 그리고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18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화 예금 통장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 혜택이 좋고 환전할 때 수수료가 근데 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은행을 찾아서,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니까 그 은행 중에서 좀 찾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달러 예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반 RP라고 증권사에서 굉장히 미는 그런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가장 대표적인 RP, 가장 특판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달러 ETF 투자인데요. 이거는 달러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키움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KOSEF 미국 달러 선물 ETF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는 금투자에 관해서 나와요. 이 금투자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골드바, 1kg의 골드바가 한 5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골드바를 사실 때는요, 은행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샀다가는 짝퉁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시는 게 좋고, 그 골드바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신다고 해요. 그리고 190페이지에는 두 번째로 KRX 금시장이 있는데, 증권사를 방문을 하셔서 금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이렇게 금을 계속 이렇게 예금,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서 금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소개하는 그 금 투자 방법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골드뱅킹이라고 있는데, 은행에서 금 투자 전용 통장을 개설을 하시고요. 금을 적립하는 거예요. 우리은행도 되고 국민은행도 되고 신한은행에서도 다 돼요. 근데 이 세 은행이 가장 좀 잘 되고, 단점은 환율에 따라서 금의 양이 줄거나 환율이 떨어질 때면 금값이 올라도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금값과 연동된 ETF가 있어요. 코덱스 골드 선물 H랑 타이거 금은 선물 H. 이 H는 환율 위험 회피라는 건데요. 환율 변화와 무관하게 국제의 금시세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비용을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는 제대로 된 펀드를 고르는 법이 나와요. 펀드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이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1번으로는 운용사의 간판 펀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가 있고,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한국 투자 내비게이터 펀드가 있어요. 또 가치주 장기 투자 펀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간판 펀드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간판 펀드는 그 회사에서 가장 최정의 펀드 매니저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한국 밸류 10년 펀드가 있고, KB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KB 밸류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신영 자산 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신영 밸류 고배당, 신영 밸류 우선주, 신영 마라톤 펀드, 이게 가장 간판 펀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펀드 매니저를 오래 고용하는가를 꼭 보라고 해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가 있는데요. dis.kofia.or.kr 이걸 컴퓨터에서 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펀드 매니저 공시가 나와요. 그러면 운용사별 펀드 매니저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고용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는요, 그 펀드 매니저가 2003년 이후에 계속 근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신형 자산 운용의 가장 간판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장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내보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회전율이 높지 않은 펀드를 고르시라고 해요. 회전율이 100% 미만이면 양호한 거고요. 300% 이상은 높은 편인데요. 펀드를 회전시킬 때 그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그 때문에 이 회전율이 높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장기 수익률이 꾸준한 펀드를 고르시라고 합니다. 펀드에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보셔야 되고요. 과거 수익률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라고 합니다. 223페이지를 보면은 투자 자문사 상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의 dis.kofia.or.kr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주소랑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자문사들의 재무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금융투자 회사 공시를 들어가셔서 회사 총괄 현황 비교를 가시면 그 다음에는 주요 재무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229페이지에는 그것을 살펴보실 때 총 자산은 자문사의 재산과 고객 자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고요.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돈을 잘 굴려서 성과 보수 등으로 받은 금액이 영업수익이에요. 그리고 영업비용은 인건비, 임대료를 영업수익에서 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순위가 상위인 자문사를 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DS 투자자문, 두 번째로 K1 투자자문, 세 번째로는 VIP 투자자문 등이 있대요. 그리고 재테크 골든타임에 아까 전처럼 막 모두들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런 다음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골든타임에 자문사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233페이지에는 깡통 재테크, 한마디로 최악의 재테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마주, 정치 테마주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신용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요. 돈을 빌리면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투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한데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 다단계, 비트코인,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수백 % 수익이 난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니까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248페이지에는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라며 막 어떤 사람이 투자를 이렇게 종용을 한다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가 있대요. 컨슈머, 그러니까 consumer.fss.or.kr를 가셔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하라고 나오고요. 카페도 있대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노터치, 그러니까 NOTOUCH 7를 쳐서 들어가시면 금융 다단계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269페이지에 보면은 똑똑한 투자자가 나와요.
증권사가 발간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읽으라고 하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융을 들어가셔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시고요.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데, 거기에서도 주간 증시 전망이 나온대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라고 나오고요. 282페이지에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등의 증권 유관 기관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신용융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구간은 상투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freesis.kofia, 그러니까 kofia.or.kr를 들어가셔서 신용융자 항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해요. 거품 의심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87페이지에 보면 금융투자 전자공시 서비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경영정보나 펀드와 펀드 매니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http://그다음에 dis.kofia kofia.or.kr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종합통계 서비스가 나와요. 종합통계 서비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서비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장외시장 등 각종 장내 장외시장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채권, 금리, 펀드 자금 유출입,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동향, 파생상품 시장 동향 등의 자본시장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규 정보 시스템인데요. law.kofia.or.kr인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채권정보센터 www.kofia.bond.or.kr 여기를 들어가시면 국고채, 회사채 등 채권 발행, 유통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채권시장의 각종 통계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본드몰이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본드몰인데, 이거는 http://www.kofia.bond.or.kr 장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채권 투자 절차와 수익률 상위 채권, 신규 채권, 채권별 신용 등급, 채권별 가격 비교, 일간 채권 시장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채권을 사실 거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을 들어가시면 증권시장, 각종 지수, ETF, ETN 등의 증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라는 곳도 있대요. 이거는 https 그다음에 www.krsco.kr을
kcie.or.kr 인데요. 금융상품, 금융투자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의 10년 법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서태웅 매일 경제 기자 같은 경우는 주식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주식은 많이 이제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많은 투자처니까요. 그것은 좀 많이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